부동산학개론 강양구입니다. 이번 특강은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해왔던 키워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정답을 빨리 정확하게 찾을 것인지를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우리 과정에서 실전 키워드 특강을 학습했죠. 그러면 답을 찾을 때는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근거로 해서 정답을 찾는 게 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활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는 연습. 여러분들은 혹시 키워드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1번 지문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키워드야. 2번 지문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키워드야. 자, 이런 방법에서 조금은 이제 탈피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번 지문을 다 읽어보기 전에 이럴 때는 무엇이 키워드야? 이럴 때는 무엇이 키워드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찾지?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토지의 용어 정의, 부동산의 특성,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문제가 딱 국한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보다 더 키워드를 찾는데 훨씬 편해진다는 것. 문제를 통해서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추론하고 보다 더 키워드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키워드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 1번 지문, 5번 지문을 다 읽어야만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게 키워드야. 이 문제에서는 이게 키워드야.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출력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키워드를 찾는데 익숙하지 못하거나 키워드를 찾아내기는 찾아내는데 지문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지문을 다 읽고 난 후에 키워드를 건져내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하시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딱 펜 잡으세요. 펜 잡고.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기 전에 키워드는 보다 더 직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같이 한다고요? 자, 1번에서 키워드 찾아보세요. 이행지가 키워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행지는 결론이니까요. 어떤 키워드 때문에 이행지가 O가 되거나 X가 되거나 하는 거니까 이행지가 키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뭘까요? 지역 내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지역, 오케이, 상호간.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지금까지 딱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 상호간 이렇게 놓으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행지, 이런 스타일.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응용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그러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이는 지역 내입니까? 아니면 지역 상호간입니까? 농지가 택지가 됐으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지역 상호간이죠. 후보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정확한 거죠. 2번 키워드 찾아봅니다. 지번, 등록 단위, 여기는 없지만 또는 소유권. 이런 말이 보이면 답은 필지, 정확합니다. 3번에서 키는요? 그렇죠. 가격. 그래서 획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획지는 하고 보면 획지는 나왔으니까 뒤에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가격이 있는지를 빨리 찾아봐야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키워드 찾아봅니다. 4번에서 키는 어떻게 되죠? 남겨둔 토지. 남겨둔 토지 그러면 뭐가 된다? 공지라고 해야죠. 공지. 그래서
4번은 X. 답은 4번이죠. 그러면 나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합시다. 나지의 정의를 풀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으나 사법상 제한은 없다. 한 번 더 보시고 기억하고 합시다. 5번에서 키는 뭐가 되죠?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또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이것을 맹지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자, 1번 문제는 문제가 뭐죠? 토지 용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최근 10년간 기출되었던 문제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토지 용어 정의는 최근 10년 동안 기출된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그 안에서 논다. 추가로 조금 더 본다면 건축법 용어는 추가로 조금 더 봐두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외에는 일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0회분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토지 용어 정의는 딱 그 안에 있는 내용만 10회분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한 문제 건집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는 다중주택의 요건인데 일단 우리가 단독 공동은 좀 구분해야죠. 그리고 편해진 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단독 공동 공이다 660제곱미터죠. 그런데 전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하나만 초과죠. 그게 뭐라고요? 오케이, 연립주택. 딱 기억하세요. 하나씩 기억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독과 공동의 면적은 공이다 660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다. 오케이,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 청수로 갑니다. 청수는 단독은 공이다 3개층 이하, 공동은 공이다 4개층 이하인데 아파트만 5개층 이상. 좋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의 요건은 4가지.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2개 보이겠네요. 660제곱미터 이하하고 3개층 이하.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단, 욕실은 가능하다는 거죠. 취사시설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 3번. 3번은 기숙사죠. 4번 갑니다. 4번은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면적, 최소 면적, 창문. 딱 그것만 기억합시다. 최소 면적하고 창문하고. 동그라미 5번.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자, 지금 바로 한 번 더 보면서 다중주택의 요건 암기하고 갑시다. (1번) (2번은) 둘 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같은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 거죠. 결론은 부동산의 분류 파트인데 부동산의 분류는 용어 정의. 자, 부동산의 특성 넘어가기 전에 자, 1번, 2번은 둘 다 부동산의 분류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될 것이고요. 지금 3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이죠.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둘 다 부동산의 분류와 부동산의 특성은 최근 10년 동안 지금 나왔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범위에서 무조건 똑같이 100%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파트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만 반복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들어갑시다. 여전히 키워드 찾는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억에서 키 찾아보세요. 자, 한 번 더요. 여러분, 강양구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키워드를 강조했죠. 근데 실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가서 영어 시간으로 간다면요. 그게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대부분 다 그 동사 쪽에 있습니다. 동사. 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그럼 주어 동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결론은 뭐죠? 그것이 형용사이든 부사이든 결론은 다 서술어죠, 서술어. 그러면 1번 기억 지문을 다 보면, 전부 다 읽어보면 결론은 키워드 빼고 나면 다 서술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 키는 뭐라고요? 동사과 부동산의 구분.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갑시다. 지금 기억 지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사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다르다. 동사는 첨유인데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는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X. 자, 그럼 다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의 성격을 달리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공시 방법이 다르다. 부동성 때문이다. 니은, 키 찾으세요. 임장활동, 지역분석. 만일에 임장활동은 안 보이고 지역분석만 보인다면 부동성도 가능하고 또 하나 뭐죠? 오케이, 인접성. 즉 다시 말해서 지역분석이라는 것은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죠, 환경.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이거나 인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장 활동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만 가능한 거죠.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은 키가 뭘까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개별성 때문이고요. 부동성 때문이고 인접성 때문이고 부정성 때문이고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를 절대 설정하면 안 돼요. 균형 가격. 그럼 결론은 수급 불균형이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렵다. 이유는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마음대로 줄이거나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부정성을 얘기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여기서 일물일가를 잘 보세요. 일물일가의 법칙만 딱 보시고 개별성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건지 배제된다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자꾸 장난칩니다. 적용된다. 적용되는 이유가 개별성, 그래서 일물일가만 보고 개별성을 찍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죠.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개별성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32에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수요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32의 시험에서 부동산 총론 파트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결론 두 파트에서 나왔죠. 부동산 분류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럼 32회니까 그럼 올해는 뭐가 출제가 될 거냐? 올해는 부동산 총론 파트에서 세 문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여전히 문항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순위가 부동산의 분류고요. 2순위가 부동산의 특성이고 하여튼 이 둘은 0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부동산의 개념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이 뭐죠?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이 내용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합시다. 출제될 겁니다. 정확히 분류하셔야 되고 부동산 학의 개념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용어들 몇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빨리 파악하세요. 뭘 구하라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순발력 있게 움직입시다. 어떤 의미냐면 어떨 때는 문제를 보는 것보다 보기를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보기를 딱 보면 아,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자,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리고 탄력적 비탄력적이니까 결론은 가격 탄력성 크게 물었다는 얘기겠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뭘 물었습니까? 가격 탄력성 구하래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 구하나 앞으로 쭉 가야죠. 무엇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죠?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그런데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만 찾으세요. 아파트 가격은 10% 변했고 아파트 수요량은 5% 변했죠. 그러면 10분의 5가 되면 되겠네요. 10분의 5. 자, 10분의 5니까 0.5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구하는 거 엄청 간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더요. 불명 지문은 가격은 상승했고 수요량은 감소했다고 했는데 증가 감소에 대해서 왜 표현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인식할 필요 없다. 그런데 보기를 볼까요? 보기를 보면 0.5라는 말은 안 보이죠. 그렇다면 이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고 물었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 그럼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탄력적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구하랍니까? 교차 탄력성. 항상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은 재화의 종류가 몇 개? 2개. 좀 더 정확히 말해보세요. 한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의 변화. X재, Y재 사용합시다. X재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재 수요량의 변화율. 정확하게요. 근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깔끔하게 안 준다는 거죠. 교차 탄력성 제목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피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즉, 재화가 2개라 그랬죠. 재화가 2개인데 재화를 하나밖에 제시 안 했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또 다른 재화를 하나 찾아야죠. 그럼 아파트가 뭐입니까? 아파트와 오피스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아파트와 오피스의 관계라는 것. 자, 그럼 정확하게요. 한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그러면 그 한 재화의 가격이 분모로 가야 되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분자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아파트와 오피스는 어떤 것이 분모로가 분자로 가느냐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잘 봐요. 자, 아파트는 가격 정보도 나와 있고 수요량에 관한 정보도 나와 있는데, 오피스를 보세요.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오피스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말이 일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피스 수요량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게 훨씬 계산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찾는 방법일 겁니다. 정확하게 가지 말고. 그래서 이 교차 탄력성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가격이고 어떤 재화가 수요량이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분명 한 재화는 오로지 가격 정보만 있든지 수요량에 관한 정보만 있든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아파트 가격은 10% 상승, 분모는 10% 상승, 분자는 8% 증가. 10% 상승, 8% 증가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0.8. 자, 세 번째는 뭘 물어봤는지 보세요. 이 둘의 관계를 물었네요. 관계를 물었는데 관계는 계산 문제를 풀었다면 이게 플러스 값이죠.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간다면, 잘 보세요. 어미를 잘 봐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 오피스 수요. 한쪽이 상승했더니 한쪽이 증가했죠. 따라서 같은 방향이니까 대체제.
답은 3번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도 되고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이 범주 안에서만 이 문제가 관련된 내용을 다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10회분을 푸는 과정에 동일한 문제가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문제 또한 올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가능성이 떨어질 텐데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주를 안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이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력성 계산 문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키워드 찾는 연습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문제 풀기 전에 머리 맑게 합시다. 몸 좀 푸세요. 자,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동그라미 1번. 키워드 찾아주세요. 수요증가죠. 자, 동그라미 1번이 뭔지를 좀 보세요. 일단 지금 5번 문제는 뭘 물어본 거죠? 네, 균형점의 이동이죠.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될 문제입니다. 변함없이 출제가 될 텐데 이 문제 또한 기출문제 범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 안에서 나와요. 단지 바뀔 수는 있겠죠. 수요 증가 대신에 감소가 나올 수도 있고, 수요 증가가 폭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고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 개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균형점의 이동은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가 될 텐데 단지 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냐, 지문 한 2개, 3개 정도로 출제될 거냐, 이 차이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경우는 모두가 다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이동의 크기가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동의 크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큰 쪽을 선택하라고요. 그럼 가령 1번 지문만요. 수요 공급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다. 즉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르다. 이럴 때는 무조건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을 해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것처럼 답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모두 다 증가. 가격 상승, 양은 증가해야 돼요. 자, 2번 키 찾아보세요. 공급 감소가 키가 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양은 감소하겠네요. 가격은 상승. 자, 3번 갑니다. 키 찾으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대요. 근데 같대요. 자, 의미를 잘 잡아요. 수요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수요 공급이 감소했는데 10% 감소, 10% 감소입니다.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그렇다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 그런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죠?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가격이 불변. 그러면 양은 변해야죠. 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로 결정하라? 수요. 감소했다 그랬죠. 그럼 양은 감소가 되겠죠. (3번) 지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3번 지문에서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정리해 버립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만일 이 말이 없다고 합시다. 이 말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다. 감소했다는 말만 있지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말인지 공급이 많이 감소했다는 말인지 그 말이 없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느 쪽이 많이 움직였다는 건지 또는 같다는 건지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제는 같다고 전제하시고 불변을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불변이 되는 쪽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알 수 없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까지 같이 여기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서 키 선택해 보세요. 4번에서 키는 오케이. 공급 감소. 그럼 양은 감소해야죠. 가격은 상승. 5번 갑니다. 키 찾으세요. 자, 그럼 어느 쪽이 수요 감소 폭이 작다고 했죠. 그럼 다시 말해 공급 증가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정확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올해 변함없이 만날 문제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숱한 공기죠. 자, 이 문제는 올해 또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여튼 최근에는 왜 이렇게 자꾸 거미집 이론이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반 경제학에서는 사장된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는 거미집 이론이 완전히 사라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수렴형이다. 그죠?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숱한 공기, 숱한 공기.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그림처럼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기울기라 그랬죠? 기울기. 근데 어디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디맨드와 스플라이, 수요와 공급, 디맨드, D 앞에 있는 숫자 1. 그죠? 그게 기울기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본다고요? P 앞에 있는 숫자를 봐라 그랬죠. P 앞에 1이 있는 거죠? 그럼 1로 나눠줘야죠. 그럼 결론 1이다. 그죠? 그러면 A 주택시장에서 수요의 기울기는 2. 자, 공급 갑니다. 공급도 S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1. 그 다음에 P 앞에 있는 숫자를 찾으세요. 4죠. 그럼 4로 나눠야죠. 그러면 0.25. 1하고 0.25를 비교하면 1이 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숱한 공기죠.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수렴형인데 그 반대가 됐죠. 그러면 A는 발산형이 됩니다. B 시장으로 갑니다. 디맨드 앞에 있는 숫자 1. P로 나눠줍니다. 1로 나누면 되겠죠? 1입니다. 공급으로 갑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2분의 1, 0.5죠. 0.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가 되죠. 이번에는 공급이 더 크네요.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숱한 공기에 만족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수렴형. 발산형, 수렴형이 되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이 답입니다. 앞에 이상한 표시가 떴어요. 자, 4번이 답. 형태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숱한 공기로만 딱 끝내지 마시고, 그럼 거미집 이론의 탄력도 형태가 주어질 때는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고, 기울기 형태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딱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분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올해 변함없이죠. 변함없이 출제될 거라고요. 특히 올해는 탄력성 계산 문제도 필히 출제될 겁니다. 탄력성 이론 하나, 탄력성 계산 문제 하나. 탄력성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이네요. 올해도 변함없이 출제될 문제. 그리고 탄력성 이론 문제도요. 탄력성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력성 이론 문제도 10회차 기출문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범위 절대 못 벗어나요. 그 범위 안에 못 벗어난다는 얘기는 결론은 탄력성에서 놓을 수 있는 이론 문제는 이미 최근 10년 동안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은 가격 탄력성의 정의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표현을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방금 항상 탄력성에서 읽을 때는 분모를 먼저 읽어야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 위치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개론에서는 분수 형태로 된 것들. 우리 너무도 익숙하지 않나요? 부채 감당률, 수익성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항상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분모, 분자 위치 바꾼다는 것. 그러니까 늘 기억해요.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정확하게.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 키는 뭐가 됩니까? 첫 번째 키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이라면 일단 개념부터요. 완전 비탄력,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 아니, 잠깐만요.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 무한대고 완전 비탄력은 0이죠. 0. 자, 두 번째.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수직. 그러니까 어느 쪽이 불변, 양.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양이 불변이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키는 뭐가 됩니까? 비탄력적. 비탄력이 무슨 얘기죠? 예. 자, 우리 이제 분모, 분자 무시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 큰 순서대로 배열해 볼까요? 완전 탄력부터 시작. 완전 탄력,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이 무슨 뜻이죠?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니까 가격 불변. 좋습니다.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은 불변이다. 비탄력이니까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요 가격이 키죠. 양이 가격보다 더 크다? 틀렸네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의 키는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자, 여기서 수요 공급은 아예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99.9% 똑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99% 그랬는데 99.9% 똑같아요. 차이나는 하나가 뭐였죠? 양이라는 단어. 무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공급량,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4번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가격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크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볼까요? 수직이다.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수직이라는 말을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요? 0. 답은 4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10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2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장당 큰데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자고요. 근데 뭘 몰라도 된다는 걸까? 뭘 몰라도 된다는 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존의 균형 가격인데 수요함수라고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거는 실제 수요함수가 아닙니다. P는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가격함수죠. 그럼 가격함수니까 이걸 수요함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요. P는 200 마이너스 2t q 뺍시다 그냥. 컨텐츠 디맨드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수요함수가 되려면 요 수요라고 하는 개념이 앞으로 가야죠. 그럼 등호 앞으로 갔으니까 부호 바뀌어야죠. 그럼 ED는 P를 뒤로 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200 마이너스 P. 그러면 디맨드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2로 다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디맨드는 200 나누기 2니까 100이죠. 마이너스 P 앞에 1이 있는 거죠.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2분의 1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잘 보세요. 100 마이너스 2분의 1P. 그래서 여기서 100 마이너스 2분의 1P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함수를 봐주세요. 공급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스플라이를 앞으로 뺍시다.
그럼 얘가 플러스 값인 경우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뒤로 빼면 되겠죠. 뒤로 빼면, 40을 앞으로 빼면 되죠. 40을 앞으로 빼면 2p-40이죠. 2p-40. 그래서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p끼리 모아봅시다. 그러면 이걸 등호 뒤로 넘기면 2분의 1p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딩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초딩 때 했던 거. 요 p끼리 합쳐야죠. 2p 플러스 2분의 1p. 우리가 초딩 때 이렇게 했죠. 요것도, 요 일을 부모를 동일하게 만들면 2분의 4가 되죠. 약분하면 2가 되니까요. 그러면 부모는 둘 다 2고, 분자는 4 더하기 1이니까 결론은 2분의 5p가 되죠. 5 나누기 2 해보세요. 5 나누기 2 하면 2.5가 나오죠. 2.5.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2.5p는 이렇게. 마이너스 40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40. 양변을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56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했던 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변했답니다. 뭐가 변했는지 잘 봐요. 수요자가 2배래요. 그러면 이게 수요함수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곱하기 2. 그럼 이거 200 되겠죠. 약분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200-p가 되는 거죠. 공급함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p끼리 묶으세요. 3p죠. 넘기세요. 240 되죠. 3p는 240, 더러 p는 80. 그럼 56에서 80이 돼서는 가격은 24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우리 시험에서 이 문제가 절대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절대로 출제되지 않는다는 건 뭘 출제 안 한다는 거냐? 이거요. 요 2배라는 거. 자, 이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봐요. 기억나시는지. 시장 수요 함수는, 시장 공급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 개별 공급 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겁니다. 그 내용인데 이게 최근 10년 동안 한 번, 지나간 10년 동안 한 번, 2번 나왔습니다. 올해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한 10년 후에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구해진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올해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형태가 아니라 결론은 올해는 뭐가 나올 거냐? 대체제일 거예요. 대체제와 예상일 거고. 예상은 뭐 중요도가 10%밖에 안 되고요. 90%가 대체제죠. 그래서 지문 형태로 나올 것이고 포인트는 대체제. 대체제가 나오면 뭘 찾는다고요? 오케이. 대체제가 나오면 가격이 있는지를 빨리 찾고 그 다음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고요? 가격과 가격이, 가격과 수요가 들어갑니다. 문제 확인합니다.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여서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면 수요는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겠죠. 그럼 문제를 다시 바꾸면 다음 중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찾아라라는 문제와 결론은 동일한 문제인 거죠. 자, 갑시다. 첫 번째.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세요. 수요 증가죠. 오케이. 노동자 임금이니까 공급이네요. 자, 공급. 생산비죠.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공급 감소다. 그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대체제 떴습니다. 대체제가 뜨면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가 보일 때는 비례로 가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죠.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해당 사항 없습니다.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업체 수가 많아졌다, 공급 증가죠.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다음,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비가 증가한 거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했다.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겠죠. 정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2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여러분, 입지론 하나, 지대론 하나, 도시 공간 구조론 하나. 그래서 3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수법에 나와 있는 그림 아시겠죠? 수법에 나온 그림,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딱 그 한 페이지만 기억하면 3문제를 건지는 거니까, 그건 엄청난 투자 가치가 좋죠. 엄청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3문제 다 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키 찾으세요. 물론 버젯의 동심원인데 내용으로 가야죠. 중심 업무지구. 첫 번째 단계죠.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지대가 위치한다.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의 5개 지대 순서대로 배열할까요? 첫 번째, CBD, 중심 업무지대. 그 다음에 점이, 전이, 천이. 그 다음에 저, 중, 고. 그럼 1번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호이트의 선형. 호이트의 선형 키워드가 뭐죠? 도로, 쐐기형, 부채꼴. 이런 것들이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키가 뭐가 되죠? 교통축이죠. 자, 근데 의미를 잘 봐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랍니다. 자, 그래서 수폭의 그림을 알면 좋다고 하는 게 단핵, 다핵. 단핵은 어떻게 되죠? 버젯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죠. 그럼 관계 설정을 해보세요. 버젯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추가한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일 것이고요. 그리고 버젯과 호이트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이들의 이론을 합쳐서 다핵심을 주장한 게 해리스와 울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순서대로 쭉 기억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 무엇이 마찰된다는 거죠? 교통비와 지대가 마찰된다는 거죠. 일단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정확합니다. 알론소. 알론소의 입찰 지대가 보이거나 입찰 지대 곡선이 보였다. 제일 중요한 키가 뭐죠? 최대, 최고. 가장 높은.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키워드를 보다 더 활용해서 답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찾는데 우리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